신형 ICBM 화성 17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함으로써 북한이 다탄두 개발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40여일 후면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공동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접종 시에도 어느 정도의 감염 예방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로 인해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4년 넘게 발사를 유예해왔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서해상 방사포 도발 나흘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북한의 ICBM 발사부터 중점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80km, 또 고도는 6,200km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7년 11월 비행거리 약 960km, 정점고도 약 4,500km의 화성 15형 ICBM을 마지막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화성 15형보다 정점고도가 약 2,000km 높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발사한 것은 신형 ICBM 화성 17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함으로써 북한이 다탄두 개발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지상과 육상, 해상에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상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인 현무2 지대지 미사일과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때 제외됐던 함대지 미사일 해성2와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인 JDAM을 맞대응 사격에 동원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에 나섰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북한이 ICBM 개발을 본격화한 것은 2006년 이후부터고 눈에 띄게 발전한 시기는 2017년 들어서입니다. 북한의 ICBM 개발 일지를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나섰는데 북한은 그때마다 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운반 로켓 광명성원은 저체 배거 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절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하지만 2017년 들어 북한의 ICBM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북한 스스로 우주 발사체가 아닌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명명하더니
이동식 발사대도 선을 보였습니다. 시험 발사도 고정식 발사장인 서해 동창리가 아닌 북한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과 15형의 시험 발사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국가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며 ICBM 개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조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이 눈부신 섬광 속에 육중한 통체를 드러내며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계속되던 도발은 2018년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잦아들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의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년여 만에 다시 성능을 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ICBM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도발, 혼란스러운 정권 교체기, 특히나 안보 논쟁이 한창인 시기에 이루어진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스스로 발사 유예를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안보실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스스로 ICBM 발사 유예를 약속한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상황과 대응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브리핑하고 긴밀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북한의 ICBM 발사를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취임하기도 전에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에 처한 모양새인데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통화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당선 확정 보름만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을 향해 인수위원회는 중대한 도발 행위를 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약속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밝혀온 입장보다 강경한 어조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엄중한 규탄과 대응 조치를 촉구했는데 추가 대북 제재 추진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거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통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최근에 급박한 한반도 정세와 대북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또 모라토리움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윤 당선인으로선 취임하기도 전에 북한 도발에 직면하면서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에 처한 것은 물론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설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ICBM. 네. 일단 군 당국은 ICBM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비행 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6,200km. 네. 네. 뭐 ICBM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고도는 이제 6,200km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 거리가 1,000k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각 발사를 한 거죠. 예. 이걸 이제 정상 각도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각도로 낮추면 약 한 15,000km 정도 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거리가 약 11,000km 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미국의 모든 전 영토가 북한의 ICBM 영향권 에 든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발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각도만 달리하면 ICBM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점이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에 국제사회를 향해서 네. 스스로 약속했던 발사 유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파기한 건데 사실 좀 거슬러 보면 지난 1월에 이런 부분을 좀 시사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올해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시점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빠르다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빠르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실까요? 북한이 ICBM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3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빨리 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않았고 오히려 4월 달 정도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정치 행사들이 4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태양절 그렇습니다. 있고요. 태양절도 그렇고 북한의 군대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군 창건 기념일도 그것도 이제 4월 달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한 4월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한미 연합 빨랐죠. 군사 훈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셔서 아마 좀 이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 우리 정권 교체기와 좀 맞물려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북측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선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에 대한 것도 북한이 이때 이제 너무 거기에 모든 세계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가 아무리 강하게 압박을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면 북한은 거기에서 좀 쉽게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일단 무기 자체를 보면요. 이 신형 ICBM 화성 이게 17형이냐 뭐 15형이냐 네네.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던 그 15형보다는 더 지금 성능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성 17형은 차축이 11개입니다. 그러니까 11축에다가 이제 바퀴가 양쪽에 있으니까 22개의 바퀴인데요. 화성 15형은 9축입니다. 18개. 그렇죠. 18개죠. 그러니까 크기가 대충 우리가 그 축으로 보면 확인이 될 수가 있고 사거리도 화성 15형이 좀 더 거리 자체가 좀 낮죠, 작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에 보면 화성 15형인지 17형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북한이 아마 내일 아침 정도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열병 측에서 신형 ICBM 또 SLBM을 공개했고 또 재래식 무기 체계도 좀 강화한 것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좀 맞물려서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역시 이제 북한이 여러 군사적 능력이 확장되고 있고 군사적 능력이 정교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부터 그저께 이제 방사포도 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고도화된 수준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 북한이 미국과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 네네. 또 하나는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 상황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최대한 빨리 높이겠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군사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북한은 군사적 능력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또 움직임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을 겨냥한 ICBM 자체는 미국을 자극하는 또 그렇죠.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직접 아직 반응은 없고요. 네. 미 국무부에서의 입장들은 나왔습니다. 예. 전례로 보면 미국은 아마 독자적인 제재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아마 지금 요구한 상태일 겁니다. 추가할 수 있는 제재가 있나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17년 11월 달에 북한이 ICBM 화성 15형 쐈을 때 매우 강력한 제재를 그때 작동시켰습니다. 예. 그 작동시킨 제재는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원유도 매년 50만 톤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제재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에서 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북한을 새롭게 압박할 수 있는 그 제재는 거의 2017년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NSC 긴급 회의에서 이제 관련 보고를 받고 네. 인수위에 이제 안보실을 통해서 좀 인수와 이번 그 안보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 잘 공유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같은 북한 움직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로 그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를 지금 굉장히 그게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이건 분명한 도발이죠. 명확한 도발입니다. 또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남북 간의 합의, 북미 간의 합의를 다 깬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의 능력이 시험대에 아주 조기에 오르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정부를 조직해 나가는 그 와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한미 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국과 협력도 필요하죠. 내일 시진핑 주석과 지금 당선인이 통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 이야기가 아마 주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만큼 이걸 조화롭게 지금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관리를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취임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한 도발에 직면한 상황인데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강대강 어떤 구도를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점을 좀 착안해서 안보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결 구도를 떨쳐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제 저쪽 우크라이나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거기에 걸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을 충분히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한중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중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지금의 상황들을 그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외교적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들을 갖고 여야가 정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단결된 모습들도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음 달에는 이제 김일성 생일 110주년도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 도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ICBM 외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쏜다거나 또 핵실험을 더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추가 강력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핵실험의 능력은 거의 완성도가 다 나왔다고 봐야 되고 북한이 이제 ICBM을 정교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할 때 얼마만큼 그 고열과 고압에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합금 문제를 해결하느냐, 또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험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SLBM 가능성도 있다. SLBM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숙제를 일단 북한이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과 가까운 박신임 원내대표가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되면서 민주당 내 이재명 역할론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 제1당 민주당 의원들이 선택한 새 원내대표는 삼선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1, 2차 투표를 거쳐 박광온 의원과 결선 투표 끝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박홍근 후보가 최다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석 거함을 이끌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며 동시에 민생 현안에는 과감하게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불공정을 바로잡을 그런 기득권 구조 중에 하나가 또 검찰 개혁이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걸 미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정략적인 그 판단이라 보고요.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서실장을 맡은 신이재명계로 꼽힙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나오는 이재명 역할론도 한층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결선까지 박광온 의원과 경합한 만큼 당내 친문 세력과 힘을 모아 당을 하나로 묶는 게 숙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공동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은 분명하기 때문에 동시에 박 원내대표에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짝을 이뤄 당 쇄신을 주도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반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까지 주어졌습니다. 야당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 모두 협치를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의 의회 폭주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협조를, 정의당은 정치개혁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물 건너갔다라는 관측까지 나오자 청와대가 회동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측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당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상식이라며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이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회동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로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회동 일정에 대해 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동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와 별개로 당선인 측근들이 내놓는 말들 탓에 회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당선인 측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당선인 판단에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회동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양측이 맞서고 있는 인사권 문제에 대해선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매도인이 들어와 살 사람의 집을 고치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청와대를 직격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인사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회동이 어려우냐는 질문에는 회동은 차원이 다르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이어 인사권 문제까지 계속되는 충돌로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신구 권력. 엉켜버린 실타래가 갈수록 꼬이면서 두 사람이 마주하는 건 결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될 거란 말까지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 검찰 관련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분노한다는 격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예정됐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도 불과 30분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연기를 발표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불과 30여 분 앞둔 시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고 당일 전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하루 전 기자간담회가 불씨가 됐는데 무리에 분노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40여일 후면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검찰 공약의 핵심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 예산 편성권 부여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박범계 장관이 코로나19 격리 치료가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간담회까지 자처해 반대의 목소리를 거듭 밝히자 인수위가 업무보고 퇴짜로 응수한 겁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수사 지휘권이 아직 필요하고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박 장관의 입장입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이미 윤 당선인의 공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박 장관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업무보고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해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법무부가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검에 별도 업무보고까지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대검은 단독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등 윤 당선인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오해나 자만을 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의 법무부 패싱에 박범계 장관은 말을 아끼면서도 입장을 모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침묵할게요. 보고가 수령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법무부 업무보고 기한을 열어두긴 했지만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 업무 보고 취소 이후 직접 나서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둘러싼 신경전 속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유예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직접 천막 기자실을 찾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이어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데 기여할 거라며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인수위도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검찰의 중립을 침해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과거 민주당도 요구했던 내용 아니냐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태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개혁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수사지휘권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거세게 충돌한 끝에 정치권에 뛰어든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 윤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뒤에도 당분간 통이동 집무실에 근무하게 되면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지휘하게 되느냐가 궁금했는데 그동안 국방부 벙커를 쓸지 청와대 벙커를 쓸지 검토하던 당선인 측은 결국 어디서든 NSC를 열 수 있는 이동식 지휘 차량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인수위가 있는 통이동에서 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경우 당선인직 속 청와대 이전 전담팀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벙커 사용을 원칙으로 삼지만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동형 벙커, 이동식 지휘 차량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동하시는 과정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방에 어떤 그런 시차를 가셨을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차 안에 통신망과 재난안전관리망,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장비인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까지 가지 않아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상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작은 버스 크기로 통이동 집무실 근처에 상시 대기해두고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때도 따라다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제에서 쉬시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까지 오시기에 늦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량을 위해서 NSC를 주관할 수 있는. 이와 함께 당선인 측은 청와대 벙커에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단기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지 못한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 깔린 시스템보다 국방부 지휘통신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면서 국방부에 없는 재난안전 통신망도 오는 11월에 연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어떤 시스템도 이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가져가서 쓰시든지. 그거 안 씁니다, 우리는. 다만 윤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까지 출퇴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호, 보안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집무실 이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당선인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국민과 약속임을 내세우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서 대구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집 주변엔 수천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고 박 전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소 띤 밝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휠체어 없이 직접 걸어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지 넉 달 만에 퇴원한 겁니다. 탄핵 후 5년 만에 국민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의료진 등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러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향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힘들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향인 달성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따뜻하게 맞아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 없이 약 8분간의 인사말을 마치고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 등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화환 수백 개가 길가를 장식했습니다. 반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것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 환영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누군가 소주병을 던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장 다음 주라도 인사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방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돌아간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돼 다행이라며 사저로 한번 찾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사저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음 주라도 방문해 인사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전직 대통령인 만큼 당연히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병원을 나서서 사저에 들어갈 때까지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답해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 아마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면. 두 사람의 만남에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에서 비롯된 악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습니다. 그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며 사실상 좌천됐고,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갈등을 폭로하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악연으로 얽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두 사람.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보수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회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매일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향해서 거듭 회동을 촉구했지만 실제 만날지 어떨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기, 정권 2학기 북한의 ICBM 발사로 임기 막바지인 현 정부나 또 곧 출범할 새 정부 모두에게 대북 정책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의 사령탑에는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선출된 상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속보가 나왔듯이 안보 이슈를 좀 공유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단 회동 일정이 무소식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앞에서 쭉 보셨듯이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이 의제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동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고 이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또 두 사람이 만나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건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회동이 정말 이러다가는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제 ICBM 실험과 관련돼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어떤 소재로 해서라도 만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당선인하고 현직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사실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랍 속에 편지 남겨놓는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서랍 속에 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남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고가 되도록 하는 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 뭐랄까요 문화라든가 관례들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당선인하고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었던 거거든요. 네. 물론 이 만남 과정에서 뭐 합의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이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어떤 만남을 가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는 상황으로 양측 다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뭐 이번에 이렇게 좀 북한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서라도 빨리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문제는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셔서 분위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양측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나서 또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문제가 좀 조율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회동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까 김민아 평론가께서 전임자와 후임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굳이 나눠서 본다면 지금 이 회동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느 쪽에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 태도에 좀 더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가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저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끝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더 안타까운 건 어쩌다가 갈등이 불거지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수습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이 오히려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구구절절 말이 많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굵직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만 이거 사실 어떻게 상대방이 오히려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듯한 느낌을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더 말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당선인이 돌아봐야 될 것은 회동 전에 이미 갈등의 소재가 될 만한 사안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첩첩이 좀 쌓아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 정부는 문재인 정부인 것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현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냥 내가 내 임기에 내 권한 쓰고 나가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 것이냐 이렇게 또 굉장히 진전 없는 원래 논리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양쪽 다 좀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셨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만 외교에도 보면 투트랙 외교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역사와 경제 문제는 분리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서는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평화 협상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투트랙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양쪽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의 판에다가 올인하듯이 칩을 쌓아서 막 밀어넣듯이 그렇게 지금 회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지난 5년간의 외교를 맡겼으면 앞으로의 5년간의 외교라든지 이런 걸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암담한 심정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공개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 당선인이 본인이 판단해라. 주변 사람들 말에 이제 듣지 말고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사실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를테면 윤핵관이 좀 협상 회동에 이제 걸림돌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정말 이제 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제가 약간 뭐 좀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한다든지 이 당선인하고 이 대통령은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순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고 하면은 이것을 서로 협상하는 어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무회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반발을 또 불러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태도가 훨씬 더 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재창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걸로 이제 국민적인 평가는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을 어떻게 푸느냐를 보고 국민들은 향후 5년을 전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의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거를 어떤 협상의 구도 속에 밀어넣고 현직 대통령하고 이제 당선인하고 만나는 그러한 어떤 관례적인 자리까지도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이제 치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한테 제가 볼 때는 훨씬 손해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음 정권에서 이 보조를 맞춰야 될 그런 인사들을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이제 그 영상에서는 또 이제 신구 권력 간의 어떤 관계를 부동산에 비유해서 부동산 원래 집에 살던 사람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하고 이제 관계로 이제 풀이를 하기도 하던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 적절하게 비유를 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상 모든 일이 다 뭐 그렇게 부동산으로 뭐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급한 인사가 아닌가 이것도 좀 짚어볼 문제인 것이 예를 들면 감사위원이라든가 선관위원은 당장 선거가 뭐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당장 내일 감사해야 될 현안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급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이제 이번 달 말이면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를 하면은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 한국은행 총재가 있는 상태로 열리는 거냐 없는 상태가 열리는 것이냐가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급한 인사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도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인사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인사를 가지고 문제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네. 협상의 여지를 아예 이제 닫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를 앞으로 예고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정치를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인사권 문제 가지고 당선인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어떤 관계 비유하기도 해서 그런지 집 얘기를 하다 보니 집무실 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신경전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매수인, 매도인 비유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비유인데 굳이 비유하자면 어떤 공공 건물이 있고 거기에 관리자가 전임 관리자와 현임 관리자가 이제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집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좀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좀 정치적으로 감안해야 될 환경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특히 정권 교체기의 인수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판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쪽하고 계속 갈등들이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때를 돌아보면은 이제 2연속 집권의 법칙,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 아시죠? 이번 대선에서 깨졌는데 네. 보통 정권 한번 잡으면 10년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정권이 교체될 때 그 정권 교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이미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정권 교체의 여파를 등에 업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대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굴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 대선 초박빙의 결과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막판 지지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통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당선인 측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서로 버티면 결국에 불리한 거는 물러나시는 대통령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권 2학기 어떤 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주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충돌이나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지금 아직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인데 그런 정권 2학기에서 양측의 인사권 갈등을 겪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하는 총재 지명을 얘기했는데 이 밖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또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인사가 좀 핵심 어떤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떤 게 그 갈등의 원인인가요? 이제 언론들의 분석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감사위원 인사가 가장 또 핵심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원이라는 데가 이제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전임 정부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또 진행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4대강 이전에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 이 결과가 사실상 전임 정권이 했던 거에 대한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 사업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사법 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사위원 공석 2석 중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의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가 열릴 때 그 감사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의결 정족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4대3 구조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되느냐, 어느 쪽이 4를 가져가느냐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치열한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근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양쪽이 이 감사위원회 인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각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이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감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라는 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뭐 당연히 이제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를 전제하고 지금 이것을 어떤 협상 구조에서 누가 인사를 할 거냐로 접근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떤 정치보복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체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지금 어떤 인사협상의 파열음이 나는 어떤 구조로 이 감사위원회 문제를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네. 감사원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감사원이라는 데가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정권이랑 코드를 맞춰야만 되는 그런 조직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현 정권의 이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권의 사업들도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감사원이라는 데가 예를 들면 4대3 구조에서 뭐 여야의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게 네. 반드시 어느 정권이 유리한 결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고 인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의 어떤 정권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하는 인사를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당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라는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앞서 이제 부동산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집이니까 집 함부로 고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다 지금 중앙선관위원도 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는 이제 첫 실타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못 푼 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감사위원 이런 자리는 좀 중책이고 뭐 대통령에게 또 보다 강력한 어떤 임명 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 공공기관장 인사, 그 전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껴둘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는 아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안들이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여타 공공기관장 인사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는 건 아닐지라도 개별적으로 다른 분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협상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권한을 쓰기 위해서 양보를 하거나 내려놓는 것도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 인사들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 당선인 측을 좀 불필요하게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좀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양보 가운데 하나는 비토권도 해당할까요? 감사위원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비토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지금 감사위원 관련해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뭐 한 명 한 명 나눠가지고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나눌 일이냐라고 하는 게 또 당선인 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뭐 한 자리 정도는 양쪽이 아예 합의를 보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열려 있고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것은 딱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졌던 컨센서스나 룰 이런 것들이 또 없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사실은 이 첫 발을 뗀다는 심정으로 이 인사를 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낭패를 느끼는 것은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한국은행 총재 여기서 합의가 일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자리는 결국에 타협이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보죠. 자, 집무실 이전 논란을 둘러싼 어떤 신경전 갈등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준비한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인데 찬성이 큰 틀에서 44.6%, 반대가 53.7%인데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매우 반대가 43.2% 이게 좀 눈에 띄고 매우 찬성도 30.4%가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몇 대 몇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뭐 의미가 없다고 보면 또 뭐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집무실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전제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이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걸 참고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무실 이전 공방이라는 게 이제 3월 이제 15일 정도부터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자는 얘기를 이제 수면 위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일주일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얘기가 결국은 각 이제 예를 들면 진영의 이제 논리 속에 이제 들어간 그런 의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좀 정파적 일체감을 느끼는 분들은 어쨌든 집무실 이전에 상대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그런 스탠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정권의 이 정파적 일체감을 느끼는 분들은 반대하는 그런 국면들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전제하고서라도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왜냐? 이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안 높겠습니까? 찬성 여론이. 첫 번째로 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공약을 해온 것은 광화문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얘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느냐 마느냐를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구도로 갈 수가 있겠는데 국방부로 옮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3월 15일 이후에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근거라든가 왜 국방부로 이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갑자기 나온 얘기다 보니까 무리한 어떤 일정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럼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청와대에 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전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윤석열 당선인은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정파적 기준으로 보면은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난 찬성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이 국방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당선인이 용산으로 이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것 자체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방법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설득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현 정권하고도 협의를 잘 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를 풀고 실질적으로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지금의 여론을 또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한 어떤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발언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대선 끝나고 지금 15일,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앞서 그 양측의 오간 대화를 보면 좀 거치게 표현하면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어떤 말싸움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좀 피로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야권의 어떤 후보로 대선 주자가 되고 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적폐 수사 언급 등 여전히 그런데 앙금이 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내면의 영역이라서 쉽게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좀 독특했던 언행이 대선 주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원망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자주 보였습니다. 네. 대선 후보 됐을 때도 이철희 정무수석 방문을 받고 우리 대통령 잘 계시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뭐 좀 나중에 보도가 된 거지만 검찰총장 시절에도 문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옆에서 보좌를 하는 분들이 잘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마음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갈등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연이 꼭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 또 과거에 한편으로 쌓여왔었던 그런 앙금이 다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지금 두 사람은 어떤 뭐 상사와 부하 관계인 것도 아니고 임명권자와 피임명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이게 좀 우려가 드는 지점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했다는 언급이 역사적 정치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언급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언급입니다. 국민이 그런 결론 내렸다고 한 부분? 네, 역사적 정치적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권의 때가 덜 묻었고 정치권을 막 장악하고 이럴 캐릭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국민들도 있을 텐데 이 태도는 나는 역사와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그 오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의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야 뭐 샘플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거고 국민투표하고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미를 낮춰서 볼 수는 있겠지만 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은 오히려 대통령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국회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집행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그 이번에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 집무실 이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하게 그 예상을 못한 것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집무실 이전과 같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사업 이것은 당연히 국회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면 이렇게 국회 패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불길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 말을 안 듣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야당은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부디 같은 당 소속의 인사들에게도 좀 귀를 열고 그렇게 좀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 걸까요? 업무보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사실상 거부가 나오기도 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유예됐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내비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윤석열표 사법개혁의 핵심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박 장관이 공식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불쾌감을 드러냈다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제 원일이 수석부대변인 발언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셀프 은폐 시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차기 법무부 장관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사지휘권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뭐 없어지든지 간에. 근데 어떻게 셀프 은폐 시도가 되는 것인지는 잘 뭐 이해는 안 되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으니까 굳이 이걸 없애는 것을 통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이제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뭐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 수사지휘권 폐지의 찬반 논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도 이걸 넘어서서 지금 이제 업무보고라는 게 어떤 성격인 거냐를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수위가 각 부처 간에 이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이게 이 정권을 인수인계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까지 다룬 현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초해가지고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걸 내놓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예를 들면 이제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수사지휘권 폐지를 윤석열 당선인이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게 일종의 이제 그동안 이제 인수위에 대해서 우려를 냈던 여러 사람들이 표현했던 점령군 같은 어떤 그러한 행태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서 김수인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제왕적 인수위 같은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두고 그리고 입장은 또 입장대로 내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는 프로세스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부에 법무부에 대한 이를테면 기강 잡기, 뭐 군기 잡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예, 여기서도 저는 좀 첫 실타래를 문재인 정부 쪽이 잘못 풀고 그 잘못 풀린 거를 수습하기보다는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당선인 쪽이고 이 패턴이 되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사실 박범계 장관이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되는 것이 이것은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국회 다수파가 민주당입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같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 쪽이 갑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서로 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좀 나뉘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제 박범계 장관 또 아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런 것들을 추진한 바가 없고 뭐 새로 검토한 것이 없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싸움이 붙으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붙어야 되고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 겸직이기 때문에 국회 가셔서 또 하실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수위를 많이 낮출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에서 좀 도발적이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인수위 쪽도 업무 보고라는 것은 그냥 원래의 그 예정되어 있던 그 절차를 밟아 나가서 그냥 의연하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걸 심을 것이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트랙터를 빌리려면 어떻게 빌려야 되고 낫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는
아마 양적으로는 이런 일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업무 파악을 위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 차이를 이유로 해서 업무 보고를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이런 것은 당선인 측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오히려 이 업무 보고가 또 대통령과의 회동처럼 또 언제 잡힐 거냐, 그리고 그전에는 또 이 이슈와 논쟁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런 것들로 불필요하게 전운만 고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수위 쪽도 의연하게 업무 보고를 예정대로 받는 것이 더 맞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정권 2양기에 최근에 또 안보를 가지고 신구 정권 간에 좀 논쟁이 있는 이런 시기에 또 북한의 무력 시위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북한 도발의 의미는 앞서 전문가가 짚었고, 우리는 이 시간에 앞으로 좀 대북 정책 설정 방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좀 짧게 여쭤보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선거 기간에 후보 시절에도 이제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다소 그 논란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선제 타격 발언 때문에 네. 이게 북한에 대한 엄청난 이제 좀 강공 이런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들 네.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인수위는 뭐 그 통일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를 다루면서 그렇게 이제 강공 드라이브로만 일관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좀 신중하게 갈 필요도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어쨌든 새로운 이 보수 정권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대화 시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은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싶지 않아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 길로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그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과거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의 좀 외교안보 참모들이 이제 머리를 좀 맞대고 좀 창의성이 있는 창의로운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좀 강원을 나눠가지고 주변국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라도 모색하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당선인 입장에선 취임 전부터 이제 안보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 밟아왔던 과정을 다시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사실 이 ICBM 발사를 통해서 2017년 11월 정도 그때 시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대화 국면이 오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급증에 걸린다면 이제 너무 대화부터 치중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 도발과 제재 이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대화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쪽보다는 윤석열 당선인 쪽이 좀 더 철저한 입장을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텝까지는 밟아 나갈 텐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선제 타격을 위시한 그 당선인의 발언들이 사실 미국 정가에서도 좀 불안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제재라는 것은 한미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앞질러서 강경 모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파트너십을 오히려 깨는 거기 때문에 양쪽 간에 좀 박자를 맞춰서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제재 국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재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대화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사일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도 결국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 역사를 돌아보면서 국민의힘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의 핵실험 6번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거거든요. 네.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책임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와 정당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대북 강경 노선을 갖고 있는 당선인이 나오니까 북한이 더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교의 실패는 여야 모두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디 초당적으로 네. 흔들리지 않는 외교 노선을 여야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교의 실패는 여야 모두의 실패다. 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 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나 보태겠다라는 말과 함께 사실 국정농단 이후 공식 메시지가 처음이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제는 전직 대통령인 것이고 또 어쨌든 그것이 이제 좀 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사면을 통해서 어쨌든 본인의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뭐 본인의 어떤 이 사과라든가 또는 유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전에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왕 이렇게 좀 국민들 앞에 다시 나선 셈이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더 좀 많이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얘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소 이제 언론적인 차원에서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많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이제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 언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하는 어떤 속성상 또 말의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한 얘기 중에 이제 앞서도 보셨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좋은 뜻을 이제 대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리고 작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 본인의 어떤 작은 역할, 작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실제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꼬리를 물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생각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사저에 들어간 것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정치 행위들이 펼쳐질 것이어서 이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 언급하셨는데 그 퇴원 현장을 찾은 인물들을 좀 모아봤고 또 시간 관계상 그 뒤에 당선인 입장 또 청와대 입장까지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징역 22년 선고받았고 법원 출석도 거부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식 사과는 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자리에서라도 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어떤 사과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없었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 가능성은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요한 어떤 정치의 상수나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탄핵을 강을 건넜느냐 이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특히 선거에 도전하시는 분들까지 몰려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한테도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뭐 취임식에도 초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만나뵐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게 주관적으로는 악연을 씻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사실 이번 대선의 초박빙 대선 결과라든지 그리고 당선 이후에 그렇게 국민적인 기대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뭐냐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기보다는 같은 진영의 지도자 아니냐라는 인식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초박빙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최근에도 기현상이 벌어지는 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표를 그 지지 여론을 민주당 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씻어내야 될 부분은 과거의 국민의힘에 나빴던 역사하고 단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통합이라고 본인은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전임자에 대한 예우로 비춰지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면 저는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좀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윤석열 짧게 한 마디만 당선인의 더 드리자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입장 나눠서 설명하셨고 말씀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사과가 없었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명시적인 사과가 없더라도 이후의 행보를 좀 그러한 면에 맞춰서 하면은 국민들이 또 여러모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취임식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전 대통령들이 이제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가셨거나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광경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취임식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새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먼저 소회를 들어보고 나서 두 분에게 의견 묻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회 권력은 여전히 172석이라고 하는 무거운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국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소수 의석입니다만은 여당이니까 정부 초기니까 무조건 다 봐달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단합,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새 원내대표의 어떤 과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민주당의 지난 수년간의 오류를 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안 해서 문제였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같은 그런 과제들인데, 그런 것들은 민생 현안에서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후순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는 찬성했던 국민들도 등을 돌렸던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다시 손을 대는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과제를 찾아 나서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을 정면으로 사과하고 성찰하는 정치를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중대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이번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기존의 개파 구도만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새로 좀 비대위에 임명된 인사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성찰하고 쇄신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는 최후의 관건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개파구도 언급하셨는데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도 한층 좀 힘이 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러한 이제 개파 구도의 셈법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언론의 해석은 이재명계가 일단은 뭐 주류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전 지사가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 원내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구별짓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네. 어느 개파가 지금 승기를 잡았느냐, 어느 이제 뭐 이재명계냐 이낙연계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더 강하게 뭔가 개혁을 몰아쳐야 되고 지금의 국민의힘하고 더 강하게 부딪혀야 된다라는 노선이 사실 이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이런 흐름들이 이후에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등판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와 반드시 직결돼서 연관되는 게 지방선거의 성적입니다. 이러한 노선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노선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냐. 만약에 이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냐면 그러한 방식을 계속 밀어붙이는 어떤 사람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노선이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겪어야 될 나름의 내홍과 나름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갈등 이후에 등장하는 게 이재명 전 지사의 복귀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 성적까지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향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어떤 원내대표 선거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두 분의 주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민아,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Δεν μπορούσα άλλο να βλέπω τόσο πόνο και τόσους ανθρώπους να υποφέρουν. Τα δικά μου όπλα είναι το πιάνο και οι νότες μου. Και με αυτό το κομμάτι μου θα ήθελα να στείλω ένα μουσικό μήνυμα ειρήνης σε όλο τον κόσμο. Ξέρω ότι
Δεν είναι εύκολο να αλλάξουμε τον κόσμο, αλλά αξίζει να το προσπαθήσουμε. Εμείς τα παιδιά έχουμε δικαίωμα στην ειρήνη. Please stop this war. Please stop this war.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사망자를 포함하면 현재 두세 배 이를 것이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9만 5천여 명 줄었지만 여전히 40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지난주 토요일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사망자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4,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해제 후 숨지는 경우나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간접 사망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는 두세 배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독감 사망을 1,500명, 2,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간접 사망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 사망보다 적어도 그만큼은 많을 거다, 그렇게 보죠. 정부도 관련 사망자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의 사망도 그 의료진이 보기에 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상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 확진자가 증가한 뒤 2, 3주 후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에 사망자 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그 이전에 환자가 크게 증가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다소 줄어 1,081명이지만 17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2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먹는 치료제 대거 도입과 적극적인 처방 등 사망자를 감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만 5살에서 11살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36%만 아이에게 백신을 맞게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5살에서 11살 어린이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2만 명이 넘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현재까지 20명, 사망자는 4명으로 중증 치명률은 낮았지만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방역당국이 5살에서 11살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머지는 자율 결정에 맡긴 이유입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들은 영향이 무척 크고 중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증 예방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접종 이득이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이미 확진 이력이 있다면 아이 상태에 따라 예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나 비만, 만성 심장 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접종이 권고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소아는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1, 2차 접종 간격은 8주로 의학적 사유 등이 있다면 3주 안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 시에도 어느 정도의 그 감염 예방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제 8주 2차 접종까지 전혀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소아 접종에 앞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3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이에게 백신을 맞힐지 의향을 물었는데 최대한 빨리 접종하겠다는 답변은 7%에 그쳤고 접종 의향은 있지만 지켜보겠다는 부모가 30%에 육박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가 집 근처에서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250km나 떨어진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이송돼 아기를 낳았습니다. 힘겹게 아기와 만난 산모는 대책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임신부를 소방 헬기에 태웁니다. 진통이 반복돼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임산부 병상이 남아있지 않아 충남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250km 하늘을 날아 울산 태화강변에 헬기가 내렸고 거기서 다시 구급차를 타고 확진자 전담 여성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음압분만실에선 의료진들이 방역복을 착용하고 출산을 도왔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먼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겠는데 일단은 안심시켜드리면서 최대한 산모나 이제 아기들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임산부 전담 병상이 모자라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지역 확진자가 헬기를 타고 전북까지 가서 출산했는가 하면 39주 만삭 여성이 구급차를 타고 130km 떨어진 충남 홍성에서 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시대, 산모는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만삭 확진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모든 산모들이 다 공장을 하고. YTN 이문석입니다. 봄이 완연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춘 3월이지만 올해 날씨 예년 같지가 않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지고 해안가에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앞다퉈 봄꽃이 피는 춘 3월. 하지만 올봄에는 날씨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봄 폭설이 쏟아진 데 이어 이번에는 태풍급 비바람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내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마치 여름비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로 인해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지리산 등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20에서 70mm의 봄비답지 않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등 해안가에는 초속 25m, 시속 90km에 달하는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고 간판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많은 비에 해빙기 옹벽이나 축대 붕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해상에도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박 침몰이나 충돌 사고, 양식장 피해 등이 우려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얼마 전 YTN은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강 공사를 마친 서울 성산대교 남단 곳곳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지점들을 살펴본 뒤 전문가 전담팀을 꾸려 조사하고 또 부실 시공에 대해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YTN은 성산대교 남단 곳곳에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 현상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에서 무더기로 균열이 생긴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루 15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성산대교. 수십만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지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피로도 시험은 생략됐습니다. YTN 보도 이틀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했는데 이 균열 발생이 이제 0.3mm 미만에서 이상 상당히 광범위하게 똑같이 발생이 됐습니다. 책임자들과 함께 균열 상태도 살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꾸려 정밀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서 부실이나 실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시공 과정이나 감리 과정에 부실은 없었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를 접수해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들 국세청의 추가 조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베란다 항아리 속에 7만 달러를 숨겨놓는가 하면 50돈짜리 황금 사냥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왔어요.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베란다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 다발이 쏟아집니다. 100달러짜리 뭉칫돈으로 총 7만 달러입니다. 잠복과 탐문을 통해 찾은 또 다른 체납자 주택. 수색이 시작되자 옷장과 화장대 속에 감춰둔 현금 다발이 발견됩니다. 고가의 수입차 트렁크에서도 현금이 다발로 나옵니다. 추적팀이 압류한 현금만 8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체납자 집에선 숨겨둔 금덩어리가 압류됐습니다. 옷장 속 금고에 50돈짜리 황금 사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584명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3,361억 원입니다. 체납자들이 현금과 예금은 즉시 환수하고 부동산 등은 가압류하거나 가처분 금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체납자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환원하여 강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체납 추적 관리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채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블랙박스 일부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기로 추정되고 있는데 추락 당시 수직으로 급강한 원인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동방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중국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 지역. 추락 지점 남동쪽 20m 지점에서 수사관들이 블랙박스 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기로 추정되는데 외부는 심하게 훼손됐지만 데이터 저장 장치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기체 급강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记录器所记录的数据下载和译码需要一定的时间，如果内部存储单元出现损坏，则可能需要更长的时间。 앞서 사고기는 현지 시각 21일 오후 2시 17분 순항고도 8,900m를 유지하며 도착 예정지인 광저우 관제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2시 20분 관제사가 여객기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3분 만에 레이더 신호에서 사라졌고 확인 결과 추락했습니다. 기체가 3분간 8,900m를 급강하했고 수직 낙하 과정에서 최대 속도가 시속 566km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궤적을 두고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블랙박스 판독을 통해 궁금증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함이 감돌았는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지며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100mm 안팎,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70mm로 한여름처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도 예년보다 포근하겠고 일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